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베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 문제풀이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 2번 허리의 피하 지방 감소, 3번 뼈의 질량 감소, 4번 다리의 지방 증가, 5번 근육의 긴장도 증가. 1번이 정답이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곳이 인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려면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감소한다는 건 수축이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대가 굳어서 잘 안 움직이니까 탄력성이 감소해서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피하 지방은 엉덩이와 허리 부분은 지방이 증가해요. 자, 그런데 팔다리 지방은 감소를 하죠. 자, 그래서 허리의 피하 지방 증가고요. 자, 3번 뼈의 질량이 감소하죠. 여성은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지고요. 남성은 60세 이후부터 뼈의 질량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성이나 이걸로 인한 골절의 위험성도 증가를 하는 거죠. 자, 4번 다리의 지방은 감소한다 그랬죠. 자, 5번 근육의 긴장도는 근육의 탄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육이 위축되고 줄어들고 약해져요. 자, 그러면서 긴장도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긴장도가 감소하고 탄력성이 감소하면 그 안에 있는 이제 혈액순환도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시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된대요. 자, 1번 건선, 2번 자반증, 3번 대상포진, 4번 피부 건조증, 5번 말초 신경병.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던 분들이 이 수두균이 내 몸 구석에 숨어 있다가 내 면역력이 떨어질 때쯤 발현돼서 신경절을 타고 염증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균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균이고요. 자, 증상은 수포가 발생하면서 가려움이 굉장히 심하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자결감 같은 통증이다. 자결감이 뭐냐면 타는 듯한 통증. 화상을 입었을 때 타는 듯한 통증, 엄청 심한 통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의 대상포진이 정답이네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거 1번 소변줄기가 굵어진다. 2번 배변 횟수가 감소한다.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4번이 정답이죠. 전립선 비대증 여기 사진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여기 부분이 이제 방광이고요. 방광 바로 아래 전립선이 있어요. 남성들은. 그래서 이 전립선에서 정액을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립선이 어디 부위에 위치하냐?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은 거의 대부분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소변이 내려오는 길을 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힘을 줘서 소변을 보더라도 소변줄기가 잘 안 나가요. 그러면서 소변줄기가 가늘어지는 거죠. 자, 2번 배뇨 횟수가 증가를 해요. 이거를 빈뇨라고 하죠. 자주 빈자를 써서. 왜 빈뇨가 발생하냐? 자, 방광 안에 소변이 차 있는데 이게 충분히 밖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소변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예요. 자, 3번 배뇨 후에도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뇨감이 남아있죠. 잔뇨감은 소변을 보고 나서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을 잔뇨감이라고 해요. 자,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와요. 자, 그리고 5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는데
소변을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가 나타나요. 왜? 충분히 소변을 볼 때 소변을 다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방광하기에 소변이 차게 되죠. 그래서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 증상이 나타나고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야뇨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배뇨 횟수가 증가하는 빈뇨, 그리고 잔뇨감 나타나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그리고 소변을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 그리고 밤에 자다가 소변을 자주 깨는 야뇨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번 공복혈당이 감소한다.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번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내분비계는요,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호르몬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1번 보시면 공복혈당이 증가해요. 우리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앞에서는 계속 뭐라고 나왔었냐면 당내성이 증가한다고 나왔었죠. 우리 그 인슐린이라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죠.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노화 과정에 의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요. 감소하고. 그러니까 혈당이 증가해서 당뇨병에 잘 생기는 거죠. 자,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해요. 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는 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분비가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3번. 기초대사율이 감소하죠. 기초대사는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활동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갑상선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 몸의 대사율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감소해서 대사율도 감소를 한다. 자, 4번. 포도당 대사 능력 감소한다고 그랬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자,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 감소한다 그랬죠. 자,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환각, 2번 대소변 실금, 3번 단기 기억력 저하, 4번 신체 활동 제한, 5번 의사소통 불가능.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그 치매는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나뉘는데 초기에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문제를 알아차리기는 하나 혼자서는 지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중기 때는 시간이나 장소, 사람 이런 진압력 장애가 생기고요. 그리고 판단력이나 수행 기능도 저하되고 정신행동 증상이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도움 없이는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수준을 말해요. 자, 말기 때는 완전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1번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말기죠. 자, 대소변 실금 말기고요. 단기 기억력 저하 초기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신체 활동 제한 말기 의사소통 불가능도 말기가 되겠네요. 파킨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번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번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번 안전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번 손상된 쪽 뇌의 반대쪽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 그 파킨슨병은요, 중뇌 이상으로 인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감소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2번에 보시면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도 뇌졸중이겠죠. 3번,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아니라 분비가 안 돼서 발생하는 거고요. 자, 4번,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안정시 떨림, 그리고 근육경직, 구분 자세, 무표정, 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증, 균형 감각 소실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손상된 쪽 내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뇌졸중이죠. 우리가 이거를 반신마비, 편마비라고 하죠. 27번 보시면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번 심근의 두께 감소,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번 흉곽 탄력성 증가, 4번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번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2번이 정답이죠. 신근의 두께가 감소한다는 거는, 신근의 두께가 증가를 하죠. 신근의 두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탄력성이 떨어져서 그냥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 충분히 필요한 혈액을 공급해서 산소나 영양분을 각 조직에 공급해줘야 되는데, 자,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 지치는 거죠. 자,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해요. 그래서 잘 넘어져요. 자, 그리고 3번. 흉곽 탄력성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흉곽 탄력성이 감소한다는 건 굳어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수축 이완을 못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자, 4번.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해요. 그래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 움직임에도 제한이 생기는 거죠. 자, 5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넘어지는 거죠. 28번 보시면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번 저자녀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번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번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고염 시기가 아니라 저염 시기, 염분을 적게 먹어서 혈관 질환,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예방해야 되고요. 자, 2번 저자녀 시기는 섬유질이 적게 들어있는 거예요. 고자녀 시기, 고섬유 시기를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거죠. 자, 3번 채소나 과일에는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산화작용은 우리의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암이나 퇴행성 질환 같은 거를 예방해주고요. 자,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장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근데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우리 몸으로 칼슘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방을 섭취할 때는 되도록이면 식물성 지방 아니면 불포화 지방 이런 것들로 섭취를 해야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지질, 때가 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혈관 탄력성이 더 줄어들겠죠.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번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번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5번이 정답이죠.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돼요. 특히 우유, 녹차, 커피 이런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과 복용하는 게 좋고요. 자, 2번 약이 없다고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절대 안 되죠. 자, 3번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거나 만약에 복용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복용을 해야지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되죠.
자, 4번. 처방이 바뀌면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은 복용하면 안 돼요. 새로 바뀐 처방약을 복용하는 거죠. 자,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우리가 쪼개 먹을 수 있거나 가루로 내서 먹을 수 있는 건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삼키지 못한다 그러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번.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번.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번.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번.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금연으로 인해서는 몸의 신체 기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각과 미각이 향상이 되고요. 혈압도 좋아지죠. 심장 발작 위험 그래서 감소하게 되고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도 굉장히 감소를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백일해, 2번 파상풍, 3번 폐렴구균, 4번 대상포진, 5번 인플루엔자.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예방접종의 종류와 시기를 보시면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백일해는 혼합 백신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약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1차 접종을 하고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만 추가 접종하면 돼요. 이것도 따로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것도 혼합 백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거고,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독감 백신이죠. 그래서 매년 1회 접종을 하게 돼 있고, 자, 폐렴구균은 나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위험군에 대해서는 50에서 64세에 맞으라고 돼 있고요. 아니면 65세 이상에서 맞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이 억제된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대상자들은 50세에서 64세에 맞으라는 거예요. 대상포진도 똑같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대상자는 50세부터 맞고요. 자, 아닌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에서부터 맞으면 되죠. 자,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번.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번.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번.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2번이 정답이죠.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는 건 주관적인 거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거고요. 자,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해야 되겠죠. 자, 3번.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써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서면 보고를 해야 되죠. 우리가 구두 보고는 상황이 급한 응급 상황이거나 사안이 굉장히 가벼운 것들을 구두 보고하는 거고요. 자, 서면 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숫자나 지표가 필요할 때 정확히 보고해야 되거나 자료를 보존해야 될 때 서면 보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 먼저 하고 결론을 보고하고 나중에 상태나 원인 등을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골절이 돼가지고 넘어졌는데 환자가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뭘 붙잡더니 이렇게 경과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환자가 넘어져서 골절된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5번.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에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서면 보고하는 거예요. 거의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은 응급 상황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로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번. 장기 요양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번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3번이 정답이죠.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진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설적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요. 자, 이런 요양보호 서비스를 표준화시키고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번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번 작성한 후 병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번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3번이 정답이죠. 연명의료 의향서는요, 나중에 내가 아파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어, 내 그 숨을 내가 살고 싶은 이런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작성하는 거냐? 말기 환자는 19세 이상이면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신분증을 지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이런 등록기관이 있어요. 이런 기관에 방문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철회할 수 있어요. 자,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작성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어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4번. 병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5번.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중단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연명의료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심폐소생술, 그리고 숨을 못 쉬는 환자분들 이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다는 거, 아니면 암 환자들 뭐 항암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의 치료가 연명의료고요. 이 외에 뭐 통증을 감소시킨다든지 못 먹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아닌 숨이 너무 차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 이런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한다. 2번.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담요를 사용한다.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번.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임종이 임박하면요.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문과 이런 그 요도 괄약근 같은 게 약간 이완돼요. 자, 그러면 실금이나 실변이 있겠죠. 그래서 안위를 위해서는 기저귀를 채워주는 거고요. 자, 2번. 체온 유지를 위한다고 전기 담요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감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성도 크고요. 자, 보온을 시켜줘야 될 땐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너무 강요하면 안 돼요. 왜?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자, 그래서 강요하면 안 되고요. 자,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침묵을 지켜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도 불안하겠죠. 이러도 이제 내 기능이 떨어지고 하는 걸 본인도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5번.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상체를 높여주고 머리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향을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넣는다. 3번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번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번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비위관은요, 코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위에 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안에서 뭘 고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위관을 코 윗부분에다가 반창고로 잘 고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비위관이 빠졌을 때 밀어 넣었다가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3번 흡수가 잘 되도록 너무 천천히 주입해도 너무 빨리 주입해도 부작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적당히 주입을 하고 자, 4번 입안의 청결을 위해서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아요. 자, 5번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 사용하면 안 되겠죠.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을 한다. 37번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번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번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연화곤란 대상자라고 하죠. 우리가 음식을 삼키게 되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음식물이라고 연두색 이를 이제 음식물이라고 보면 삼키면 앞에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게 이 덮개가 닫혀요. 이걸 이제 후두 덮개라고 하는데 덮개가 딱 닫히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연화곤란 대상자들은요, 이런 음식이나 물 같은 게 덮개가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극이 되니까 기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주면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분비, 타액 분비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화곤란 대상자에게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뭐냐? 물같이 그냥 후루룩 들어가는 것들이 사례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침분비가 증가해서 사례 기침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신맛이 강한 음식은 되도록 제한해야 되고요. 자, 2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면 안 돼요. 물로 인해서 연화곤란, 사례기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자, 3번 밥을 먹을 때 말을 걸어서도 안 돼요. 살에 걸리겠죠. 4번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요. 자, 뒤로 젖히면 기도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기도가 열리면 사례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식사하잖아요. 네, 이 자세를 취해주는 거죠.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해요. 연화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부드럽게 삼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음식이 좋아요. 그래서 재료를 푹 끓여가지고 갈아서 제공하는 게 좋겠죠.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음식에 섞어 먹인다. 2번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번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넣어준다.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약을 음식에 섞어 먹여서는 안 되고요. 네. 물약에 섞어서 빨대로 먹일 필요는 없고요. 자,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먹는 약은 따로 있어요. 보통 혀 밑에 넣어서 먹는 거는 작용 시간이 이제 빨리 일어나야 됐을 때.
자, 그리고 입에 물을 머금게 하는 약을 넣어주는 것도 위험하죠. 예, 사례가 걸리는데.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약간 넣어서 녹여서 먹이거나 또는 무침 주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녹인 가루약을 주사기에 흡인해서 입안에 조금씩 주입해주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번.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번.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4번이 정답이죠. 색이 변한 물약은요,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흔들어서 먹는 거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흔들어서 먹는 거지, 변한 약을 흔들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자, 2번. 계량컵은 눈높이로 들어야지 정확히 따를 수 있죠. 자, 3번. 약병 뚜껑은 바닥에 놓을 때는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들고 있을 때는 아래로 가도록 하고요. 자,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라요. 자, 왜냐하면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가 따르다가 용액이 계속 흐르다 보면 라벨이 젖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반대쪽으로 따르는 거죠. 5번. 병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으면 안 돼요. 우리 손은 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병에서 약을 꺼낼 때도 어떻게 꺼내요? 약뚜껑에 먼저 꺼낸 다음에 약뚜껑에서 집는 거죠. 안현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현고는 꺼즈로 닦아버린다. 3번. 하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형구는 다시 밀어넣는다. 5번. 투여 후 눈을 거즈로 30분간 덮어둔다. 2번이 정답이죠. 투여 전에 멸균솜으로 눈을 닦아줄 때는 안에서 바깥쪽이에요. 왜? 안쪽에는 비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닦아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는 거고요. 자,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형구는 오염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꺼즈로 닦아버리고 3번. 하부 결막낭, 상부가 아니라 하부 결막낭 위에 중앙이나 외측에 넣어주는 거죠. 이건 안연고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주는 거죠. 하부 결막낭 위에. 자,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멸균솜으로 닦아주는 거죠. 다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자, 5번. 투여 후 덮어둘 필요가 없고요. 안연고기 때문에 고체잖아요. 우리가 안약은 액체기 때문에 이거를 녹일 필요가 없는데 안연고는 녹여야 돼요. 자, 그래서 눈을 감고 눈동자를 굴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체온에 의해서 녹겠죠. 그래서 보통 안연고는 자기 전에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네요. 자,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